안녕하세요. 여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기 연애와 단기 연애를 다 해보고 깨달은 인연을 찾기 위해서 길러야 될 생각이나 안목,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긴 이성을 볼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참 좋게 오래 이어질 수 있겠다 싶은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 컨텐츠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요. 최근에 이별을 하게 되면서였어요. 상대는 300일 정도 만났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전에 5년을 만났던 상대와 헤어졌습니다. 너가 누군데 연애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연애 이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수한 연애를 해왔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아주 짧았던 연애 한두 번, 1년의 연애, 2년의 연애를 더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연애를 끝내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요. 절대 성급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내 명확한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최근에 끝냈던 그 연애는 연애 중반쯤부터 서로 너무 안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바보같이 빨리 못 헤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장기 연애가 끝나고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29살이 되면서 나 지금 빨리 연애 안 하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급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나랑은 안 맞아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성격이 다른 만큼 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좀 맞추거나 좀 참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져도 나라는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나 연애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사랑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며 어떤 건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지 라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자분들이 결혼이라는 그 행위를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을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떤 제2의 인생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신중해야지 어떤 특정 나이대에 그냥 해치워버려야 되는 어떤 특정 나이대에 꼭 해야만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연애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형 리스트를 적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장기 연애, 단기 연애 다 해보면서 알게 된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상형 리스트이자 그럼에도 여러분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진국인 이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바닥을 보여주고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연애 초반에는 캐치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안정형의 장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남과 남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거는 안 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한테서 내 단점을 숨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연애는 상대의 행복만을 위해서 노력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내 단점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내 모든 걸 솔직하게 보일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는 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그만큼 사랑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떤 나만의 단점을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눈치를 주거나 내가 가진 어떤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려고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 이렇게 고치려고만 하고 제 장점은 전혀 봐주지 않는 상대였어요. 근데 진짜 서로가 사랑하고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는요. 이 사람은 당연히 단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그 단점이 서로에게 너무 치명적인 게 아닌 이상 본인이 스스로 각자 고민하고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가 그 단점을 들추고 고치라고 지적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 여자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의 단점도 받아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대를 만나고 나니까 나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었으면 헤어졌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더 크다면 작은 단점 정도,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안 드는 취미 뭐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더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세요. 이거는 MBTI TF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 상관없이 애인한테만큼은 무조건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 들먹이면서 나는 T라서 공감 잘 못해, 나는 T라서 감정적이게 구는 거 불편해, 징징거리는 거 못 받아줘 라고 하면서 상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나는 F라서 원래 예민해, 나 좀 받아줘, 맨날 울고 사소연만 해, 이거는 또 반대로 상대를 미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MBTI에 숨어서 사랑하는 상대와 잘 맞춰보려는 그런 어떠한 노력 없이 본인의 어떤 천성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정을 노력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다정이나 배려를 생색내거나 무기처럼 여기는 그런 거는 저를 가짜 다정함이라 하거든요. 그런 가짜 다정함을 가진 사람도 진짜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년 정도 만나고 헤어진 사람이 문제 해결이나 행동대장의 측면으로는 정말 다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도와줬어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은 살가운 표현은 못해도 날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주긴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 길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됐고 덥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대신 강아지 가방 매주고 강아지 유모차도 끌어주고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맙고 미안해 계속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까봐 계속 응원도 하고 으쌰으쌰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면 먼저 가준다고 한 것도 상대가 제안을 한 거고, 사랑하는 애인의 일에 있어서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해줄 수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였어도 꼭 제 일이 아닌데 애인의 일이 힘든 게 있다 하면 함께 해줄 거예요. 물론 고마운 건 맞죠. 근데 그 일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눈치 보게 하거나 생색낼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건 진짜 가짜 다정인 거예요. 그날 너무 더워서 전 남친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계속 힘내라고 해줬더니 힘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말 없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투나 표정,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제가 상처기도 했지만 그런 말들이 약간 나는 솔로나 모태솔로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애적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이 뱉는 말 같았달까요? 저는 애인한테 그 힘들고 어쩌고 해도 옆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우쭈쭈 해주고 있으면 저 같으면은 그런 상대가 안쓰러워서라도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좀 힘들고 더우니까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입 다물어,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다정이라는 건 노력이자 습관이고 체력이고 지능이다, 다정한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났던 진짜 다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와도 나를 봤다는 이유로 활짝 웃으면서 맞이해줬고, 강아지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아니면 내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이렇게 내 일을 함께 해줄 때도 먼저 자진해서 도와줬고, 진짜 단 한 번도 생색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서로가 감정 소비를 안 하고 정말 좋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이런 다정을 베풀었을 때 항상 감사함과 미안함, 고마움, 사랑해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순환이 계속 돌겠죠.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세 번째는요.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좋아해 등과 같이 기본적이면서도 상대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들은 재지 않고 마구마구 할 줄 아는 상대가 좋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표현을 잘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안한 건 인정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사람 만나려면 먼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기는 해야 돼요. 물론 입만 산 사람도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말만 예쁘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행동으로서 그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사랑해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된 행동을 하고 말과 일치되게 표현까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인 건지 이렇게 일관된 사람인지도 체크는 해야 됩니다. 제가 5년을 만났던 상대와는 매일매일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무조건 했었어요. 의식해서 의무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둘 다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미안해 이런 사소한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남발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오해하거나 싸울 일이 아예 떨어지고 서로 힘들 때도 에너지가 되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게 익숙해지고 질리고 하지 않거든요, 절대. 저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산하거나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남발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단기 연애했던 사람 중에서 사랑해, 미안해 이 두 개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사랑해라는 단어를 안 하고는 못 빼길 것 같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진심이고 막 그런 미치겠는 순간에만 그럴 때만 사랑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너무 무겁고 소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연애 초반 빼고는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200일 동안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말을 하면서 너무 웃겨요. 그런 사람을 200일을 만났다는 나 자신도 너무 신기해요. 내가 먼저 사랑해라고 할 때만 그래 나도 사랑해 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시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엎드려 절받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 또한 표현을 줄이게 돼요. 그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너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연애 내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사람마다 연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그때 그 연애를 통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걸 고치려고도 안 하는 사람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전의 연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무엇인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고요. 이전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뭐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나에서 시작되는 생각을 통해서 이상형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스타만 봐도 요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 남자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커플들 중에서 연상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준다, 극진히 보살펴준다 이런 커플들도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헤어졌던 300일 정도 만났다는 사람이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연상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연상의 장점은 뭔가 나보다 경험한 게 많고 삶을 살아오면서 팁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를 더 부둥부둥 예뻐해 줄 것 같고 사람이 좀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게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갑내기나 또래를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양이고요.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그 나이 차이에서 오는 꼰대력과 가르치려 드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었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단. 분명히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보다 더 오래 산 만큼 명확한 가치관들이 이미 너무 많이 성립이 되어 있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 바뀌지 않고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 나간다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옷이나 헤어, 액세서리 이렇게 치장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돈을 좀 쓰는 곳이 요리할 때 쓰는 식재료나 아니면 주말에 먹는 외식비? 이렇게 먹는 거에는 크게 아끼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상대는 진짜 제가 봐도 조금 심한 짠돌이의 미니멀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매일매일 수기로 가계부를 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비 습관을 자꾸 저한테 주입하면서 제가 정말 사소한 뭐 하나 사도 내가 나를 위해서 다이어리 하나 사겠다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펜 하나 사겠다는데, 그런 저를 너무 막 사는 사람, 너무 생각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소비에 대한 본인만의 철칙이 너무 확고하니까 나한테 주입하거나 난 절대 못 바꿔, 너가 나한테 맞춰 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치관이 너무 명확하면 그냥 나를 안 만나면 되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나한테 잔소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연상의 특징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나는 못 바꿔, 나는 이게 옳다고 봐, 너가 어려서 그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맞추는 거를 유도하거나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면서 나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라고 하는 연상이라면 심해지면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 경험을 통해 축적된 거기 때문에 옳아 라고 하는 이 똥꼬집 같은 게 굉장히 굳건해져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미 20대 후반쯤에 그런 사람을 만났었기 때문에 제 자아라는 게 있고 저도 제 생각과 고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20대 초반이거나 자아 성립이 덜 돼서 애인한테 휘둘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소녀가 8살, 10살 차이 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런 꼰대력이 있고 뭔가 가르치려 들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위험할 것 같은 거죠. 5번째는요. 싸움이나 진지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완벽하게 같은 둘이 만나는 게 아닌 이상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는 서로 맞춰 나간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예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장기 연애를 했던 상대는 워낙에 전반적으로 저랑 결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도 있어서 잘 맞았지만, 당연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둘이 만났기 때문에 작은 거여도 서운했던 점이나 이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싸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회피형은 정말 피말리기 전에 도망치는 게 좀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서운했던 점들이 좀 있었는데 좀 쿡쿡 참다가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서운한 걸 이야기를 했던 연애 초반, 중반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도 싫고 싸움도 싫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서운했던 점이나 우리가 맞춰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전화로 했었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렇게 했더니 그냥 할 말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나? 아니면 이렇게 맞춰나가기 싫은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머리가 아프고 고민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자체에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할 말이 없어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지금 얘기한 예시처럼 이 정도로 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비슷하게 회피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싸움이나 조금 진지한 대화를 피하고자 하고, 아니면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너무 감정적이야, 너 너무 예민해,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나를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런 대화 자체를 피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정신병 걸리기 전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좋았던 예시들은 전부 다 5년 만났던 장기 연애했던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잘 맞고 좋았는데 왜 헤어졌느냐, 그리고 왜 다시 안 만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게 너무 질기고 운명 같고 영혼의 짝 같아도 상황이라는 것과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면 언젠가는 남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시절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긋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재회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서로 마음이 안 통했어요. 헤어지고 총 4번 정도 그 전 남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었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전 남친이 약간 재회를 생각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절절하게 붙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근황을 알고 싶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회를 조금 생각하고 전화를 줬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별 통보를 받았었던 터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만약에 내가 다시 만나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올까봐 걱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장기 연애를 했을 때 많이 방황을 하고 있었고 자주 나태했고 자주 애인한테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립하지 못한 어른인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헤어짐에 있어서 그것도 어느 정도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전화가 올 때는 반대로 제가 먼저 전화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약간 그 상대를 좀 그리워하고 재회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만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전 남친이 저랑 재회를 원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헤어짐 끝맺음을 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였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실수로 제가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쓰던 디자인 툴 관련된 구독료를 안 끊었는데 그 구독료가 전 남친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헤어지고도 계속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내주고 싶었대요, 그냥. 근데 이제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거를 정리하려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던 거라서 전화 온 김에 좀 이것저것 이야기, 근황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서로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둘 다 서로 완전히 헤어짐을 한 상태거나 서로를 완전히 지운 게 아니고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서로가 절절하게 그립거나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지언정 그때 그 시절은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하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는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 남친은 이제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이제는 나도 새로운 연애를 좀 진짜 잘 만나보려고 한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꼭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솔직히 너무 축하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장기 연애한 그 전 남친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라면 분명 착한 여자 잘 만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착하고 좋은 여자 만났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어쨌건 한번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그리고 아마 앞으로 영영 못 그럴 것 같은 게 아쉬우면서
아, 역시 타이밍이 또 안 맞았구나.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만났던 기간, 만났던 시절, 뭐 어린 시절에 만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정해진 마지막 인연이 있다면 타이밍이 맞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성급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의 여자친구들만 봐도 연애를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반면 누구는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친구도 있어요. 연애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회사를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는 회사를 다닌 지 5년 차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 이렇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가면 결혼도 일도 조금씩 격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0대도 이러는데 40대 가면 얼마나 더 큰 격차가 보이겠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성급해하고 이러면 또 다시 선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의 기준에 맞추고 남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사랑을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존감에 대한 책 속의 문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며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 바깥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미국의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한국의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미국의 교수들은 학생에게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뽑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바깥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고유의 무엇을 끌어내는 거죠. 자존은 중심점을 내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런 태도가 자존 같습니다. 박웅현 작가님의 8단어에 나온 자존에 대한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뽑아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존감도 사랑하는 상대의 자존감도 지켜주며 건강한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여담의 방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